목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와, 시장이요. 뭐 롤러코스터라는 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다음 날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요게 V자 반등일까? 뭐 누군가는 이제 페이크라는 말도 쓰긴 합니다만 의견은 다 다르겠죠. 뭐 W자일까? 뭐 이런 의견은 어쨌든 있습니다만 어제 급락 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으로 출발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게 계속해서 좀 시장 이어가는 현재 3시 20분 구간이네요. 코스피가 9.97% 거의 10%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더 오늘 탄력이 좋죠. 14%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는 뭐 17%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상승 종목 찾기가 뭐 진짜 힘들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정반대로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 뭐 900개가 넘고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1670개가 넘는 상황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요 두 분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BK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그리고 SK증권의 이재규 PB차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뭐 방송 워낙에 여기서 길게 해주셨는데 반가워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친정에 찾아온 거고요. 네. 어제같이 급락하는 날 불러주지 않고 오늘같이 급등하는 날 불러주셔서 해맑은 얼굴로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보고 싶으셨나요? 아유, 네, 많이 그럼요. 보고 싶으셨으면은 네. 혹시 보고 싶으셨다면 1번 한번 눌러봅시다. 얼마나 보는지. 한 10분 나오면 이제 안 나오려고요. 예, 한 11분 정도 나오면 나올 것 같은데 1번 한번 눌러주시면 어느 정도 보고 싶으셨는지 제가 한번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뭐 스타성이라 그러나? 이런 거 뭐 1번 눌러주세요. 막 쇼맨십 이런 거. 아닙니까? 쇼맨십 이런 거. 그냥 재수 없는 거죠. 무슨 그런 말씀을. 네. 어쨌든 두 분은 좀 안명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방송이나 다른 사석에서는 뭐 오, 만나 뵌 적은 없고요. 네. 근데 뭐 항상 우리 화면 재규, 통해서? 재규 재규. 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늘 바라봤습니다. 잘 하시고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또 든든하더라고요. 네. 오늘 또 두 분의 케미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또 부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도 진짜 오늘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한편으로는 와 우리 주식 뭐 밈주식 된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너무 이 어질어질하니까요. 한 말씀씩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부장님. 네, 시장은 어제 극단적인 공포 심리가 접어들었던 거 맞고요. 네. 서킷 브레이크나 다른 것들이 역사적인 구간이 맞고, 최근 고점 대비 20%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PB니까요. 물론 뭐 우리 참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어제는 저는 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확장 국면에서 고점 대비 20%면 저는 다 빠졌다고 생각을 일단 했기 때문에 어제는 그냥 저는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른 방송에 갔어도 제가 어제 방송에 어제 샀다. 저희 고객들은 샀다라고 다 말씀을 제가 인정을 했는데 뭐 그 이유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 확장 국면에서 20%는 역사적인 저점을 일단 항상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별로 또 나타나지 않았던 극단적인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최근에 뭐 나중에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은 이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의 약간의 오해가 왜곡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외국인들이 또 판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한국을 떠나기 일정 부분의 어떤 액티브 펀드들이 한국을 좀 벗어나면서 팔고 나가는 것들 분명히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좀 이따 말씀드릴 반도체에 대한 HBM에 대한 약간의 왜곡과 오해가 좀 더 매물을 불렀다는 걸 제가 이제 평가를 좀 했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보면 전쟁 관련해서는 글쎄 시작은 트럼프가 마음대로 했지만 마감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 있고 종전에 빨리 끝낼 거다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며칠 내에 끝낼 거라는 게 보통 3, 4년간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연유들이 두려움을 나타냈고요. 또 일정 부분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 ETF나 이런 상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을 가지고 5배를 산 ETF가 있는데 그게 1이 5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5를 가지고 또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엎어서 가다 보니까 이게 한번 터지니까 이제 결국은 반대 매매가 나온다 이런 부분이면 그래서 개인들이 어제 반대 매매를 많이 냈고 저희들
창구에서도 증권사 창구에서도 반대매 매물 이런 것들 추례를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추례가 좀 더 극단적인 투매를 이루었다 이런 생각에서는 좀 받아내도 되겠다 생각이었고 뭐 그 과정에서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뉴욕타임즈 기자 한 명이 전 세계 증시를 살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분을 통해서 뭐 기사가 나오면서 그래도 네. 시장이 좀 안도 랠리를 좀 가면서 그래도 반등을 줬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한 번에 V자 반등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소회를 들어봤고요. 오늘 어떤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주실지 예고편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뉴욕타임스 기사 그 얘기는 뭐 미국 공습 다음 날 이란이 분쟁 종식을 위해서 CIA와 접촉했다. 뭐 이런 기사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뭐 이게 확실하든 뭐 이란 쪽에서는 부인을 했든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좀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제 어쨌든 부장님은 샀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반도체 쪽의 왜곡과 오해에 대해서도 또 예고해 주셨으니까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뭐 김명숙 님도 그렇고 맥가이버 님도 그렇고 네살 님도 그렇고 김사실 님도 그렇고 전전 님도 그렇고 그 밖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박근영 부장님 또 환영해 주고 계시고요. 또 그 밖에도 내추럴리스트 님도 재규현 님 근데 진짜 신뢰 간다고 또 이런 말도 더불어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규현 님의 또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히도 오. 시장이 너무 잘 올라와서 뭐 시초가가 많이 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오늘부터 오늘 아침에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셨던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나 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은 오늘 그래도 반대급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익 전환이 안 됐다라고 안 된 분들도 계시겠죠. 뭐 최근 한 달 동안 매매를 하셨다면 아직까지 수익 전환이 안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꽤나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주들이 코스닥은 정말 대단하네요. 뭐 20% 넘는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와서 다행이란 말씀 드리고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다. 지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130조에 가깝게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100조 넘어갈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지금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코스피 기준으로 일간 거래대금이 8조 정도, 10조 정도 나왔었는데 뭐 20조 넘어가고 30조 넘어간다라는 이야기 나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60조가 나왔거든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바뀜도 좀 나왔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방금 전에 이제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V자 반등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2월 27일, 6일, 5일 뭐 이런 식으로 지지난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장이 올라올 때는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뭐 다행히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서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늘 변동성이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V자 반등으로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다우존스와 나스닥이나 뭐 S&P 500을 보면 S&P 500 정도가 전 양호해 보이거든요. 지금 혹시나 제 화면 보이면 잠깐 보면서 네.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S&P 500이고요. 이건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다우존스도 있는데 다우존스는 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게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 것은 전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직전 고점을 뚫고서 넘어갈지 여부는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어제는 주식을 좀 샀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또 줄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도 뭐 부장님처럼 PB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어제 사셨군요. 네. 저는 오늘 더 샀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거기서 차이가 있네요. 그런 네. 이유도 또 한 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에 그 시가부터 해서 코스피가 거의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진짜 그때 뭐 VI 걸리는 종목들도 워낙 많았고 그래서 장 초반에 또다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한 우리 시장을 보면서 이게 어제 그제 20%가량 빠졌던 데에 대해서 뭐 코스피 PR이 8배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들 이런 것도 있었나 싶기도 하고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연히 있었죠. 네. 우리가 지난 어제 급락했던 저점을 생각하면 정확하게 8.01배까지 빠진 거죠. 그러니까 8배 빠졌다 보면 되고 종가 기준이면 뭐 8.1배 정도까지 좀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뭐 8배라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이에요. 뭐 금융위기라든지 무슨 뭐 테러가 있었다든지 전쟁이 다른 거에 났다든지 무슨 외부적인 글로벌 어떤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보여줬던 극단적인 사례이고요. 8배 이하로 빠진 게 한 번 정도 더 있었는데 그것은 뭐 코로나 때나 이렇게 아주 특이한 상황 진짜 한 번 정도 빼고 나면 국내 시장이 PER 기준으로 8배는 그냥 외부 변수에서 전 세계적으로 뭐 폭삭 이제 뭐 이제 망하기 직전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공포가 극심에 달았을 때 정도에 갔던 PER이기 때문에 8배 수준에서는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을 보여줬던 게 50일 이평선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아무리 빠져도 50일 이평선은 한 번도 깬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50일 이평선이 결국 정확하게 5,0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50일 이평선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5,000포인트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내려갔었던 터라서 그 정도라면 1차 이 부분은 아마 전쟁 부분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장기전 내지는 뭐 다른 금융 위기까지로도 굉장히 어떤 부분을 극단적으로 어떤 반영한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온 거 아니냐. PER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저희들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올 때는 한 번에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빠질 때도 이렇게 급하게 빠졌을 때 저점은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시더라도 분할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맞고요. 1차적인 매수 구간이 어제 어느 정도 좀 맥집을 짚고 들어간 거 아니냐 생각도 역시 동일한 생각으로 아마 들어가셨던 걸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반등 구간에 대해서는 PER 9배가 중요한 관점이라 코스피 기준 5,650포인트가 중요한 1차적인 라인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올라간다면 PER 9배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5,800포인트가 1차적으로 갭에 대한 메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디 구간 5,650포인트 그리고 5,800포인트 정도가 좀 중요한 이슈인데 좀 이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항상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 급락 이후에도 한 번의 V자는 없었고요. 대부분 다 W자 형식의 여러 다중 바닥을 만드는데 그러나 그 바닥은 짝꿍댕이 짝꿍. 예, 오른쪽 네. 엉덩이가 좀 높은 아. 예, 그런 짝꿍댕이 형식으로 움직임들이 가는 이슈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은 제가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은 환율과 유가입니다.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감된 종가 한번 확인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일단 코스닥 대비해서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형님들이 최근에 초반에 좀 끌어주는 흐름이 오늘도 나온 상황이죠. 9.63% 상승하면서 5,583선, 5,583.90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은 14% 상승하면서 1,116선, 어제 1,000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오늘 단숨에 1,000 위로, 1,100 위로, 1,116선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더 좋았던 의미도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까요? 부장님께서 차트 보여준다 하셨으니까 네. 자료 하나씩 보면서 좀 차근차근 좀 대화 좀 그럴까요? 해볼까요? 네. 우선 이게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화면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달 받았는데 이게 화면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한번 띄워봐 주세요. 보이나 네. 한번 저희가. 예. 네. 일단 연 건데 이렇게만 제가 열 수 있게끔 받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화면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화면이 연결이 안 되면 네, 안 네. 되면 뭐 말로 하죠, 뭐. 말씀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좀 해결해 볼게요. 네. 예.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있었던 이후에 네. 저희가 뭐 그날 당일 또는 뭐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9.11 테러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닷컴 버블 붕괴 때도 마찬가지고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고요. 엔캐리 청산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마찬가지. 이거 이제 맞아요? 보이네요. 예. 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키움증권 자료인데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이 이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핑크빛으로 보이는 게 5거래일 뒤에 주가 변화율인데 대부분 보면 지금 팬데믹 때 한 번 빼고는 대부분 다 회복을 다
플러스권으로 회복을 하고 있죠. 5거래일 이후에 회복을 했었고요. 이게 과거 역사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회색 막대기를 보시면 서킷 브레이크 이후에 20거래일 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뒤면은 주가 변율이 꽤 높게 수익률이 꽤 높게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줬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코스피 일간 하락률인데 일간 하락률을 봤을 때는 지금 어제 12%로 역사적으로 레코드 하이를 찍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잘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뭐 이란 전쟁이 큰 일이죠. 굉장히 큰 일이고 우리가 뭐 예단은 조금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슬금슬금 1월 달부터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만나면 최근에 100% 전쟁이 났습니다. 그것은 뭐 방송상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됐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만나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전쟁 날 것 같다 이야기가 1월 달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거기에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나오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지막 지금 중간선거 11월 앞두고 이렇게 무리수를 둘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갸우뚱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과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감행을 한 것이었죠. 근데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부분에서 2000년도 4월 그리고 2000년도 9월, 2001년 9월, 2000년 3월 뭐 등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된 뒤에는 대부분 다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회복을 주었다는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료를 좀 보시면 이건데 이것도 이제 키움증권 자료인데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밴드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8배 정도에서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뭐 무역 분쟁, 팬데믹 뭐 여러 가지 상호간세 발표 등등 포함해서 아무리 극단적인 이슈가 있었다 하더라도 PER 8배 정도에서는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자리이거든요. 어제 딱 그 가격이 네, PER 8.1, 예, 뭐 이렇게 8.01 됐었다. 정도까지. 8.01.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가격이 같다는 것이죠. 물론 뭐 역사라는 게 무조건 반복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계열할 수 있던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변수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살 수는 없죠. 충분히 어떤 뭐 분할 매수 이런 것들 좀 감안해야 되지만 어쨌든 어제 자료 자체로는 5,000포인트 언저리가 그래도 살만한 자리였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이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V코스피라는 게 이제 한국의 변동성이죠. 빅스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되도록 보면은 역이죠. 역의 흐름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빅스가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고 빅스가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고 근데 최근에는 어땠어요? 빅스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과열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 V코스피 빅스 그러니까 국내 지수도 과열 지표를 이미 상단을 넘어서서 엄청난 과열이 나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콜라노비치가 그랬잖아요. 내가 했제 이야기 나오죠. 자기 SNS다가 자, 한국 시장 내가 빠진다 했제 계속 그랬거든요. 놀리듯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급등하니까 또 뭐라 그랬네, 콜라노비치가. 기관 쪽에서 매물 나올 거야. 많이 조심해야 오르니까 돼. 많이 오르면 기관이 팔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네. 네, 국내 장에 대한 성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아무튼 뭐 그분은 어쨌든 잘렸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제 전직 애널리스트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서 나오고 있지만 근데 오늘 기관 쪽에서 팔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물이 팔긴 했죠. 금투 쪽에서 나오고. 네, 근데 금투 쪽에 나온 것은 ETF라고 보면 네. 개인들 물건이라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마 정부 기관에서 그렇게 대놓고 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ETF 쪽 금융 투자는 결국 개인들이 들어갔던 ETF에서 나온 거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저점에서 잘 사서 기분 좋게 단타한 분들 팔았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제 엄청 물렸다가 담보 부족 났던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일단 빠져나오자. 거기서 팔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금융 투자는 ETF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좀 보여드렸던 이 표를 보시면 이 V코스피와 지수가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례적인 상황이 역시나 있었던 거고 약간 과열 징조가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뭔가 터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저희가 지표로 좀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V코스피 급등 이후의 지수 변동을 보면 시간이 약이에요. 대부분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구간들이 이렇게 많은 어떤 역사적인 흐름들 속에 V코스피 급등 이후의 흐름들은 대부분 다 한 달 내지 두 달 이렇게 넘어가면 대부분 다 이렇게 다 수익률이 플러스권으로 다 돌아선다는 거고 요때 마이너스 수익률이 계속 있었던 것은 이때 언제입니까? 2000년도 뭐 8월 달인가요? 뭐 이때 약간 뭐 금융위기 때인가 어쨌든 이때 빼고는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뭐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넘어가면 대부분 다 수익을 크게 갖다 줬던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V코스피 급등 이후의 지수 변동은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자, 근데 어제 미국 장도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S&P 500 빅스인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28을 찍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빅스 구간들이 27.5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미국 시장도 매수 권역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잠깐 28을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좀 매수 맥점이 아니었나 미국 시장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저점에 대한 시그널들은 한국과 미국이 같이 나온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울투자증권 자료인데 보세요. 자, 코스피 관련된 부분들이 OP가 어떠세요? 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아직도 하향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일정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OP가 꺾이지 않죠. 그리고 경기 확장 국면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거꾸로 이제 PER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제 빠진 자리가 8배 초반 정도까지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투매는 결국 바닥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매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한 가지만 더. 네, 보통 보면은 주가 급락할 때 이제 대량 순매수 일반적인 개인들이 나오거든요. 조금 밑으로 내려볼까요? 예, ETF가 나오죠. 네. 예, 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죠? 네. 보여요. 어제는 이랬어요. 아. 이게 주가가 그죠? 예, 주가가 급락하면 이게 마이너스 권역이거든요. X축에서 이게 마이너스 권역입니다. 네. 주가가 급락했을 때 줍줍했어요. 근데 어때요? 어제는 마이너스 권역인데 개인들이 어제 엄청나게 때렸죠. 뺏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급이 뺏겼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서는 주가 빠질 때 개인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거든요. 이런 게 보였는데 ETF 순매수나 이런 것도 봤을 때 X축이 일간 수익률인데 마이너스 권역, 이게 플러스 권역인데 마이너스 빠지면은 이렇게 ETF 관련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어제는 완전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결국은 매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털렸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네 말씀해 주신 털렸다라는 표현도 와닿는데 알겠습니다. 또 자료 이어서 보도록 하겠고 재규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서 오늘 네. 근데 사실 수급적인 면에서 보자면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리는 흐름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에서의 매도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에서의 또 매수 뭐 이런 쪽이 또 갈리는 것도 같고 코스닥의 코스피보다의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았다. 이거는 앞으로 뭐 V자든 W든 어쨌든 반등이 나오면 3월은 코스닥이 좀 더 좋다는 건가? 뭐 이런 신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재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대한 약간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부담을 좀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대한 3,000포인트 공략이 나오면서 그때 ETF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코스피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맞아요, 드려왔었는데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최근 며칠 동안 이어졌었던 수급적인 특성상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담고 있는 모양새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지금 장 마감되고 보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10,000계약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파생 포지션이 좀 구축이 되면 코스피가 오히려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한 선택지로서 코스닥을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말씀을 드릴 때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또 이제 시장이 올라가고 관심을 받다 보면 코스닥에 대해서는 또 성장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닥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때에도 실질적으로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보단 코스닥 150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결국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금이 들어왔을 때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좋았어요. 네. 2차 전지가 좋고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약했고 로봇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원희가 다 올라왔는데 제약바이오도 올라오고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했고 여기서 남은 자금들을 다시 코스피로 넣기에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좀 작은 코스닥 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되게 협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협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같은 자금이 들어와도 변동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변동성 위주로는 코스닥이 지금부터는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정성은 뭐 당연히 코스피가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파생 쪽에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살짝 안정이 됐다가 우리나라 시장 마감될 때쯤에는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뭐 5원 정도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우리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긴 전 어려워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어제 우리나라가 뭐 10%, 12% 이렇게 빠졌잖아요. 일본 증시 3% 빠졌거든요. 오늘 우리나라 10% 가까이 올랐는데 일본 뭐 한 2, 3% 올라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다른 것은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가 완벽하게 우상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개인 코너에서 저는 매수입니다. 뭐 현금 비중을 좀 더 줄였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요 반등은 기술적 반등 더하기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가 부여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V자 반등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V자 반등이 나오려면 미증시도 좋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니케이 225 지금 보면 한 1.9% 상승 이렇게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우리 그 지수 숫자랑 비교하면 와 진짜 이러니까 도파민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좋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좀 글쎄요. 좀 다지고 가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는 좀 다시 얘기를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부장님 코스닥 쪽에 좀 더 강세 요거 다음 주에 10일에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앞두고 있잖아요. 뭐 이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된 걸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3월부터는 스타일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이미 했었었고요. 뭐 다른 방송 쪽에서는 이야기를 그 부분도 조금 강조를 하기도 했고 오늘 키움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이번에 그 ETF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편입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로서 만들어낸 그런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 아마 혹시 가능하시면 키움증권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종목별로 쫙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ETF, 코스닥 ETF 가운데 그 종목이 들어간 ETF가 몇 개의 ETF에 이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뭐 탑 뭐 20 이렇게 다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어떤 뭐 ETF 관련해서 편입 비율 상으로 이렇게 높은 종목들 쭉 배열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종목이 솔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말씀 주신 게 저는 좀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코스닥 150에 대한 패시브 ETF 성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몇 조씩 들어왔죠. 10조까지는 안 되지만 꽤 6, 7조 이상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도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3월 10일부터 들어가는 것은 액티브 펀드예요. 코스닥 ETF 관련된 액티브입니다. 액티브는 예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기존의 패시브 코스닥 ETF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BM, 뭐 알테오젠 있으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쭉 나래비 세우고 시가총액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산 통계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 수준에서 거의 비슷하게 다 채워놓은 게 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집행을 하면서. 네네. 근데 이 액티브 펀드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나래비 세우고 사던 것이 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저평가된 좋은 종목을 좀 찾아서 아마 그 큰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종목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 활발한 것들이 물론 뭐 그 ETF가 시가총액이 큰 것에 대해서 좀 더 선호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존의 패시브 성격의 코스닥 ETF가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온 뒤에 결국 이번에 다음 주에 나오는 그런 타임폴리오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쪽에 나오는 액티브 ETF는 아마 좀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종목 장세가 상당히 활발하게 가능하다. 이것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코스닥 시장을 어차피 올리려면은 코스닥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게 40%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거든요. 그 다음이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결국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상대적으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강한 것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거의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고 오늘 보면 반도체 소부장 물론 뭐 테크인 같은 개별적인 퀄 테스트 통과 이런 것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한가 강 종목도 있지만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유진테크, 오닉 IPS 거의 그냥 마구잡이로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가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존의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이렇게 수급이 쏠린다는 것이
것이 ETF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오늘 코스닥 쪽에 반도체 소부장 급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장님 개인적으로는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코스닥 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자금이 ETF가 나오면 어. 자금들이 그쪽으로 좀 쏠린다 봤을 때, 그러나 일단은 출시를 했을 때 얼마나 자금이 쏠리냐 문제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패시브 ETF가 어쨌든 성공을 하고 꽤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아마 그 대기 자금도 뭐 이쪽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왜 이렇게 못 올라요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결국은 좀 리딩하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또 뭐 주식 환율 변동성에 적극 대응하고 100조 시장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뭐 시장 안정에 조금 영향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 얘기해봤으니까 뭐 제약바이오 소부장 2차 전지도 얘기 차례로 좀 해봐야 되는데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부장님 또 준비하신 내용 좀 몇 개 짚어보죠. 네. 네. 아까 보여드리는 자료 네. 중에 혹시 화면 띄워주시면요. 네. 같이 가볼게요. 네, 이건데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이게 KB증권 자료인데 이 노란색으로 점 찍어져 있는 게 일주일 내에 15% 이상 하락했던 사례입니다. 코스피 기준인데요. 이 패닉셀링이 결국은 하락의 신호탄이라는 사례는 결국 드물고 뭐 한 번 내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면서 반등을 주긴 줬는데 아까 결국은 뭐 W자 반등 역시 나오더라. 그러니까 한 번의 V자 반등으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항상 남아 있고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몇 번의 사례에 대해서 여기서 바닥을 형성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짝꿍댕이 말씀을 드린 게 W자 짝꿍댕이가 가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일주일 내에 14% 이상 하락했던 게 이제 노란 색깔인데 코스피 부분들이 이렇게 가면서 흐름을 나타내니까 어떤 역사적인 여러 가지 뭐 사고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도 아마 비슷하게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보시면은 1차 반등 구간은 제가 아까 PER 9배 정도 되는 5,650포인트 1차 자리를 드렸고요. 이번에 빠지기 전에 이제 이렇게 갭을 메우는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반등 목표는 5,8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채워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자리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코스피 관련된 신용융자 잔고 부분인데요. 이 계속 올라가면서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이게 파란 색깔이 올라가는 게 신용융자 잔고인데 지수가 빠졌으니까 이게 항상 후행하죠. 검은색 실보다 위에 올라 있는 것은 후행하기 때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니까 따라 내려오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신용융자 잔고,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잔고가 좀 적은 섹터들, 이런 것들 좀 보는 게 좋겠죠. 상대적으로 그죠? 빠지는 구간에서는 조금 불안한 것은 이쪽이겠죠. 점선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잔고가 좀 높은 섹터들인데, 이쪽으로 보시면은 뭐 금융이나 IT,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은 결국은 신용유예 잔고가 시가총액 대비 좀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조금 물량에 대한 부담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 잠깐 주셨지만 뭐 이미 예탁금은 130조 육박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은 있다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건데요. 지금 유가 상승이 에너지 가격을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밀어 올릴까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헤드라인 물가에서는 즉각이 반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10달러 정도 올라갔을 때 그죠? 유가가 10달러 정도 상승하면 헤드라인 CPI가 거의 뭐 확 이렇게 확인이 될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가 그러니까, 오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결국 트럼프가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지금 막으려고 막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때 뭐 보험도 준다, 호의도 해주겠다,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략 배출료도 푼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 나올 거기 네. 때문에. 그리고 왜 베네수엘라를 먼저 쳤을까? 생각을 해보면 베네수엘라가 매장량 1위죠, 글로벌. 그리고 미국은 뭐 그 생산량, 그러니까 원유 생산량이 글로벌 또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본인들이 유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됐을 때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라인 이런 물가 부분을 건드릴 수 있어서 아마 계속적으로 낮추기를 원할 건데 결국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와 2기, 이게 바이든의 지지율이었고 지금 트럼프의 1기, 2기 지지율이거든요. 엄청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전쟁 때문에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뭐 텍사스 쪽에서 있었던 뭐 선거라든가 최근에 그렇죠. 이제 보면 네. 물가도 상당히 좀 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도 전쟁을 길게 끌고 가진 않을 어떤 명분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마가 입장에서 지금 최근에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리고 있고, 그다음 이제 중간 선거 때 만약에 하원은 내주더라도 상원까지 내주면 바로 탄핵입니다.
탄핵 절차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서 이게 길게 끌게 되면 본인의 생각과 달리 길게 끌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이 보시면은 유가가 이번에 2배 이상 오르지는 않았어요. 네. 과거에 보면 유가가 뭐가 일빵 터지고 올라간 다음에 2배 올랐거든요. 이때는 분명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유가가 한 40% 조금만 정도. 내려주세요. 저희 네. 같이. 근데 이게 마지막 거라서 아마 그래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마지막 차트는 안 보이네요. 그럼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네. 네. 유가가 이번에 40% 정도 올랐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2배 정도 올라가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보인다. 이제 올라오네요. 네. 침체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을 때가 이때였는데 자, 그다음에 유가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쭉 빠지는데요. 이때부터 시장은 바닥을 봤습니다. 분명히 이 시점이 이때 날짜가 나오는데 이때가 시장에서 아주 바닥을 보고 올라가던 시기인데 그다음에 뭡니까? 유가가 고점 치고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여기에서 작전을 펼치죠. 뭐 중동 지역에 지금 작전을 펼칩니다. 이때가 무슨 데저트 스톰이라는 작전을 펼쳐요. 이때가. 근데 유가가 빠지면서 잠깐 반등을 하지만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전쟁 비슷한 어떤 데저트 스톰을 전쟁을 또 치렀는데도 이때는 주가가 안 빠져요. 결국은 전쟁 자체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뭐 오르락내리락 거린 건 아니라는 거죠. 유가가 피크를 치면 결국 바닥은 친다. 그리고 시장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중간에 데저트 스톰 같은 또 다른 뭔가가 어택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잠깐 움직이긴 했지만 시장은 계속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시장의 진바닥은 유가 수준에 달렸는데 현재 2배 정도 뛰었을 때 이때가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40% 정도 뛴 상태에서는 현재까지는 침체 이야기까지 갈 리는 아니고요. 아마 그래서 시장은 유가 플레이를 잘 보자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 부분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환율 부분이 이번에 지금 보시면 달러가 거의 달러 인덱스가 100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가게 되면 아마 모든 자금들이 달러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니까 지금 금까지도 안전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금이 한국이나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또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현금 인출기처럼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1,500원 선 언저리가 될 텐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더 강세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유가가 피크를 치고 빠지면 다른 공격이 있거나 뭐 점진적인 어떤 뭔가 뭐 작전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 달러 이런 걸 좀 봐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게 지금 보면 완전히 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은 아니고 확인하고 봐야 될 게 여전히 많다라는 것도 꼭 저희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규원님 하이닉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좀 체크해 주세요라는 분도 계시고 시장 포인트 뭐 더불어서 오늘 네. 시장에서 포인트로 보신 부분 뭐가 있는지 재규님 들어볼까요? 네, 저도 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방금 전에 유가랑 뭐 ETF랑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시간이 있으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올라가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요 레벨대가 저항대로 항상 작용을 했었던 구간이거든요. 요 레벨이라면 그러니까 몇 현재 달러? 뭐 크루드 그 WTI 네. 기준으로 한 80불 정도 여기를 뚫지 않는다면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가가 튄다라는 것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게 되고 뭐 금리 인하도 미뤄질 수가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방금 전에 뭐 부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트럼프한테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튀어오르는 것은 거기까지는 인정. 근데 거기서 우리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상승하고 있는 기간 자체가 길어져야 돼요. 그러면 정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어제는 사실 헤드라인이 진짜 무섭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또 오늘 시장 반등 주니까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투심이 많이 악화됐었던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이닉스를 여쭤보셨다라고 해서 제가 잠깐 차트를 띄워놨는데 하이닉스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내 자료가 어디 같이 찾아보다가 어제 자료가 다행히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3프로에서 방송한다고 좀 넣어놓은 자료인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차트, 요거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2월 2일 날 종가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PR이거든요. PER과 5년 평균 PR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2월 2일 날 종가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디였냐면 종가 기준으로 84만 원이거든요. 오늘 종가가 94만 원입니다. 당시보다 지금 10% 주가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2월 초와 지금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에서 영업이익 그 상향치가 30%가 넘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상향치,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상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2월 2일에 계산해 봤었던 PER과 앞으로 뭐 5년 평균 PER을 이렇게 본다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여전히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저는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문제 아닌 문제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수급적인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제 가느냐가 문제겠죠. 결국엔 언제 가느냐, 속도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당연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뭐 내일 간다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리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고, 뭐 유가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제가 아까 전에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잖아요. 네. 제가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이 정말 많이 올라왔죠. 특히 코스피가 많이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를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소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과 3년 전,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ETF 같은 경우는 종목 대비해서 수익률 자체가 잘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수를 이기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좋거나 종목들에 대한 장세가 이어진다면 종목의 수익률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는 약간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코스닥이 움직임을 보였을 그 초기에 코덱스 코스닥 150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오늘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왜? 코스닥 150 선물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제가 가격 제한까지 네. 올라왔는지는 못 봤는데 전 그렇게 확인한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왔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나누셨던 그 액티브 ETF에 대한 액티브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부장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종목별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덱스 뭐 코스닥 150이라는 ETF 지수 상품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게 제일 좋았으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는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계셨으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오히려 저는 종목이라든지 액티브 ETF 쪽에 대한 관심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추종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조금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렇게 강하게 끌고 가가지고 ETF가 좋은 거지. 과거에는 내가 종목에 대한 자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종목으로 승부를 받지 ETF로 승부를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자금들이나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는 액티브 ETF 펀드를 액티브 ETF를 좀 더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종목을 오히려 선별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규 차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 부장님은 이렇게 혼자 방송하시는 거에 좀 더 익숙하신가요? 제가 지금 편하게 해드리는가 걱정스러워서. 부장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홍선혜 아나운서님과 함께 하는 게 익숙합니다. 익숙해야죠. 감사합니다. 근데 네. 우리 오늘 처음 네. 호흡 맞춰보는 거잖아요. 네, 뭐 처음 봬도 어. 뭐 제가 워낙 뭐 제가 항상 바라봤기 때문에 아유 무슨 네. 이렇게. 영광입니다. 더 말씀을 또 이쁘게 하시는 거. 네, 요 생긴 자리에 것도 좀, 앉으시면 약간 네. 그런 것 같죠. 네. 생긴 것도 요즘 좀 이뻐진다 이야기도 듣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이제 과거에 연합뉴스나 다른 이제 아침 방송 일찍 하셨을 때 계속 뵀거든요. 아유. 그래서 저분 되게 진짜 탑티어처럼 정말 너무 세상에나. 잘하신다 말씀을 계속 봐왔는데 연합뉴스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나가지? 근데 결국은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이쪽에 오시고 제가 이제 여기서 뵙게 되는 그런 어머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네. 저는 제가 지금 편하게 해드리고 있나 걱정스러워서 여쭤봤는데 이렇게 또
또 찬사로 돌아오니까 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달달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달달하게 쿠키 한번 먹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쿠키 준비했는데요. 요거 백화점 쿠키라고 나와 있어요. 1+1 최초 48,000원 구성입니다. 그레인스 곡물 쿠키고요. 선물 세트 총 72개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36개 입이 2세트가 들어있는 건데요. 선물 포장돼서 발송되니까 벌써 이렇게 됐나요? 와, 시장 급락 급등만 봤지 화이트데이인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삽니다. 화이트데이가 다가오네요, 진짜. 네, 뭐 계속 방송을 같이 하시면 내년엔 제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 네, 선물로 미리미리 좀 요거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보여드릴까요? 선물 구성이요. 이렇게 갈 거예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핑크, 뭐 하늘색, 파란색 이렇게 가장 예쁜 상자 구성으로 가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또 겉 표지 싸개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요거를 펼쳐보면 요거 저희가 몇 개 좀 뺐는데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꽉 차 있는 겁니다. 예쁘죠? 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들어 있고요. 요게 72개가 들어 있는 게 48,000원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 많이 하셔서 네. 당도 떨어지실 텐데 하나씩 좀 네. 네. 네, 쿠키 한번 먹어볼게요. 요게 쿠키 하면은 뭐 당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테지만 요게 곡물 쿠키여서 아마도 건강도 괜찮다. 뭐 요런 소구점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백화점 샤르만 쿠키 다양한 9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2개입니다. 백화점 가면 아마 보셨을 건데 좀 가격이 비싸다. 이래서 지나치셨던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요거 48,000원 구성이니까 화이트데이 선물 아니면 뭐 어머니 아버지 선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완전히 달지도 않고. 거의 기계적으로. 근데 저는 대부분 먹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매번 하는 말이 맛있습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짜장면? 저요? 면도기? 광고를요? 삼성전자 말씀하시다 갑자기 면도를 하신다. 제가 수염이 엄청 많이 신박하긴 자라가지고 합니다.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 되면 수염이 자라요. 그래서 가끔씩 하고 오거든요. 요새 그런 건 상관없나? 성격적인 거니까 테토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남자신데요. 아니요. 네. 저는 수염이 거의 잘 안 나는 편이라서. 예. 어쨌든 쿠키는 어떠세요? 정말 맛있고요. 제가 이제 커피를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방송 때문에 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또 목이 이렇게 신물 같은 게 넘어와서 목이 안 좋다 그래고 좀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커피를 주로 이제 원두나 이런 걸 사서 잘 마시는데 쿠키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잠깐 한 입에 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씹는 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한 입에 넣고 씹었는데 아마 ASMR까지. 아마 마이크를 통해서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확실히 좀 이렇게 씹는 맛도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확실히 좀 퀄리티가 높네요. 그래서 커피랑 지금 커피 한 잔 딱 먹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 저도 이 딱 생각이 그 듭니다. 생각했어요. 아메리카노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네, 거고 네. 제가 이렇게 보라색 약간 체크무늬 쿠키를 먹었거든요. 요게 아마도 고구마 맛인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자색 고구마 느낌이 확 나는데, 네. 여기까지. 오늘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뭐 스위트 라떼 이게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시장도 이렇게 반등해 줬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저도 부장님한테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오늘 많이 제가 배우세요. 잘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광고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먼저 들고 요게 뭐게요? 청소기. 예, 로봇 청소기 맞아요.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 가지고 왔습니다. 로보락이고요. 엣지씨 최초 87만 원대. 네. 크레보 엣지씨 최초 87만 원대 가지고 왔는데 초강력 흡입, 먼지 비움, 세척, 건조까지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좀 무게감이 있어요. 제가 들까요? 괜찮습니다. 네. 지금 화면 나가네요. 네. 초강력 흡입, 뭐 먼지 비움, 세척, 건조까지 이게 가능한 상황이고요. 물걸레 같은 경우는 75도씨 세척이고요.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화이트로 돼 있는데 요거 우리 과자 먹었잖아요. 맛있긴 한데 부스러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사실 집에서 먹으면 요게 이제 다니면서 싹 그런 거 빨아들여 주는 거거든요. 요런 구성 어떻습니까? 야, 이게 진행이 너무 자연스럽게 쿠키에서 부스러기로 가서 로봇 청소기로. 예. 부장님 그렇게 안 하셔도 부장님 모십니다. 그만하요. 예, 다음은 뭐 물걸레 뭐 이런 거 아닌가?
제가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호응해 주셔서. 네, 로봇 청소기고요. 로봇 청소기 있으세요, 집에? 예,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요 기회에 87만 9천 원에. 근데 저는- 어떠세요? 써보시니까? 저는 안 쓰죠. 왜냐하면 제가 물걸레라 아니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해지려고 로봇 청소기도 샀고, 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랄까 이게 음식물 처리기 있잖아요. 음. 특히 이제 겨울에 샤워 다 하고 옷 다 갈아입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음식물 버리고 오라 그러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뒷베란다에 음식물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거 하나 사놓으니까 안 나가도 되고 그냥 거기에만 놓으면 분해도 되고 그래서 아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기세척기 예. 필수예요. 무조건 그거 아니면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니, 부장님이 오늘 뵈니까 당연히 뭐 시황이나 자료나 완벽하시지만 광고로 재능이 있으시네요. 너무 말씀도 재밌게 그쵸. 잘하시고 위트 와, 있으시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로보락 87만 9천 원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니까 약간 숨통이 튀어서 이렇게 광고도 좀 웃으면서 할 수 있어서 저도 참 좋습니다. 자, 20% 하락 뒤에 10% 반등, 반 온 거잖아요. 요거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특징적인 업종으로는 뭐가 있었는지 시장 포인트로 또 계속해서 할 일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부장님, 오늘 특징적인 업종이나 뭐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체크 부탁드릴까요? 네, 뭐 섹터 가운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우리 또 재교 선생님께서 또 네. 말씀하실 거니까 뭐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서두 부분에 반도체 맞아요.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좀 더 물론 이제 한국 시장을 좀 팔아내면서 액티브 펀드 중심으로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패시브 쪽은 한국으로 많이 돈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인데 액티브가 훨씬 더 많이 팔긴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터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더 많이 판 것도 있는데 자, 그 배경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이번에 새롭게 나타내는 그 제품들 가운데 그록, 우리가 그록이라면 GROQ 네. 이 회사 관련해서 그록의 아키텍처 관련된 부분에서 온칩 SRAM 기반의 아키텍처를 이용한 새로운 기반의 추론 칩을 개발할 것이다. 이게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게 SRAM을 사용하면서 결국은 값비싼 HBM이나 DRAM을 GPU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가 생긴 걸로 시장을 해석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관들이나 뭐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더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3월에 GTC에서 관련 아키텍처를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SRAM의 이슈가 결국은 저가형 추론 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비싼 HBM과 GPU를 뭔가 좀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좀 더 외국인들이 좀 더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게 기본적인 메모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오인을 하고 매도를 한 거다 이렇게 분석이 지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SRAM 같은 경우는 DRAM보다 셀 면적이 크고요. 그다음에 집적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비트당 비용은 오히려 더 비싸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SRAM 같은 경우는 DRAM 대비 이제 면적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은 불리합니다. 더군다나 집적도를 늘리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왜 SRAM을 관련해 가지고 아키텍처를 뭔가 만드느냐 이야기를 해보면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인 메모리 역할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그리고 아주 많이 지연 초저지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런 캐시와 관련된 온칩 버퍼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용도가 사실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HBM이나 다른 비싼 걸 대체하기 위해서 SRAM을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용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특정한 용처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러한 SRAM의 아키텍처가 HBM이나 기본적인 DRAM 비싼 거를 뭔가 대체하는 쪽으로 엔비디아가 방향을 잡고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오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 아마 최근에 뭐 외국인들 특히 액티브 펀드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팔았지만은 아마 그런 배경 속에 반도체를 좀 판 것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오해가 좀 그렇죠. 왜곡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다. 예, 그래서 뭐 그게 이유가 됐든 아니든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미주호 증권에서 그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디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팔았다는 이야기도 실제로 미주어 쪽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분석됐던 자료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반박하는 내용을 한투증권에서 정확하게 찍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직은 시장이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오해가 풀리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HBM의 TAM 전체 시장의 매출 규모는 역시 커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지난주였나 금요일 날 정도에 저희가 아침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세미나를 좀 했었는데 반도체 그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를 좀 만나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국내 펀드, 그러니까 국내 기관의 펀드 가운데 액티브 펀드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다 차가지고 그 기관들이 좀 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채우기가 좀 어려운 구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되죠? 풍선 효과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주 SK를 사거나 아니면 SK 스퀘어를 사거나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으로 넘어간다. 수급의 이동이 그런 부분이 분명히 국내 기관 내부에서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지난 금요일 날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절대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수급의 이동들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좋죠. 안정적이고요. 근데 물론 오늘 10% 이상 올랐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막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특별한 이슈 없이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급적인 이동이 반도체 역시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비중에 대한 어떤 룰에 대해서 다 찾기 때문에 못 채우니까 결국은 소부장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물론 뭐 소부장 쪽의 확장은 여전히 시간 지나면서 뭐 평택 공장이나 어쨌든 P4, P5 다 나오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네.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역시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테크윙이 상한가 30%, 솔브레인도 29.9% 상한가, 뭐 유니테스트도 28% 상승, 주성 엔지니어링 24% 상승, 원익 IPS 23% 상승, 뭐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또 초반에는 확실히 대형주가 이제 이끌어 주다가 뒷단에 가서 소부장 쪽이 굉장히 튀는 또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 디램 가격 인상률 100%로 확정됐다, 뭐 이런 보도도 좀 있었잖아요. 원래 70%, 뭐 여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100%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얼마나 수요가 좋은 거야? 뭐 이런 심리도 오늘 좀 있었던 걸까요? 물론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등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 어.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반등에 대해서는 크게 무슨 명분 때문에 올라왔다라기보다는 그건 아니다. 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조정을 받고 반등을 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밸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가 원래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사이클 자체가 저는 길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부장님께서도 애널리스트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열심히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해 보면 이게 사이클 자체가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PER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다면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아까 전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야기할 때도 고객 예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 화면 잠깐만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 중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15%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은데 전 세계 주식형 펀드에서 신흥국 보유 비중이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3%, 신흥국 ETF 같은 경우는 4%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외국인들이 강달러가 지속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부각이 돼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넘어오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 여력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너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사실 반도체 쪽이 많이 조정을 받고 어제도 많이 밀렸고 그제도 많이 밀리는 과정에서 자꾸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굉장히 좋은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SK하이닉스에서 투자금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뭐 클린룸에 대한 수요라든지 장비도 반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이 폭락을 맞기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력이 있고, 근데 이거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100% 확신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뭐가 좋자고 본인이 계속해서 인플레를 유발하게끔 갈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글로벌 시장 자체가 박살이 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빠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죠?
제가 좀 헷갈렸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긍정적인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좀 더 좋았던 이유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웃긴데 어제 더 많이 밀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많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오늘 또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어제 그렇게 무서운 시장을 맞이했었는데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부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종목별 흐름이 좀 차별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도체, 그래요. 반도체 뭐 코덱스 반도체나 ETF 쪽에 대해서 소부장 반도체도 많이 있는데, 전 종목별로 선택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종목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대부분이 올라서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구분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냐면, 사실 오늘 채팅창에서도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내일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찐 반등이냐, 지금 약간의 그냥 20%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 와 너무 많이 빠졌다 급하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등이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이제 많으시고, 어제 못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부분도 많으시고 해서, 오늘 사실 대부분 빨간불 중에서 좀 구별을 하는 눈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네, 뭐 바로 V자 반등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제가 W자 그리고 이제 뭐 짝꿍댕이 이야기 한 것도 이게 왔다 갔다 변동성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쟁 관련해서 오늘도 장중에 선물이 잠깐 밀린 것은 이제 이란이 지금은 미국 본토 공격한다 뭐 이런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조금 흔들리게 만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또 이란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이란이 ICBM 같은 게 없다. 그래서 중국, 이게 미국 쪽에 본토를 공격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뉴스가 계속적으로 양산이 되면서 어떻게 한다더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라크 내 쿠르드족 단체 본부 타격, 뭐 이런 네. 얘기, 뭐 쿠르드족 전사 수천 명 이란 진입해서 지상전 돌입, 그러니까 그렇죠. 뉴스는 굉장히 속보로 네, 좀 많이 맞습니다. 나와요. 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네. 뭐 잔잔한 이야기들이니까 아. 이제 큰 줄기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결국은 정제 설비나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유럽 쪽에 그러니까 그쪽 중동 지역에서 제대로 타격을 해버리느냐, 특히 사우디 쪽이라든지 큰 정제 설비를 타격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중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환율, 달러 인덱스와 그다음에 유가 두 개를 딱 보시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뉴스가 많지만 진짜 타격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유가는 분명히 거기에서 반응을 하겠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유가는 반응할 것이고 달러도 분명히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그게 튀지만 않는다면 여러 곁다리들의 뭐 로켓을 발사했다더라, 뭐 쿠르드 반군이 뭐 들어갔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아주 그냥 지엽적인 이슈로 좀 보시고요.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 이슈가 빵 터졌을 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유가 움직임과 달러 움직임이니까 그 두 가지를 좀 포커스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좀 흔들리지 않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좀 오늘 또 특징적이었던 게 한화 시스템 상한가, 뭐 우리기술 스피어 상한가, LIG 넥스원 같은 게 23% 올랐고, 어제 사실 우리 시장 휩쓸릴 때 방산주도 뭐 전쟁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내렸었는데, 초반에만 조금 버텨주다가 다 내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들어서 지금 반등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방증인 것 같기도 하고, 방산주의 급등, 우주항공과 엮인 또 급등, 이런 건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해 볼까요? 방사는 저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뭐 휴전을 하든 안 하든 문제는 없고요. 어쨌든 쏟아 부었잖아요. 재고가 없겠죠. 그럼 새로 재고를 채워야 되니까 어쨌든 한국 K방사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번에 천궁2도 마찬가지고 90% 이상의 요격률을 보였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UAE 쪽에서 야 빨리 갖다 줘라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데 못 갖다 주죠. 왜냐하면 한국에
배치할 것도 빠듯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갖다 달라고 해도 못 갖다 줄 정도로 지금은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돈이 많은 오일머니가 야 돈은 상관없고 무조건 갖다 줘 이러고 있다고 하니까 K방사는 굉장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이란 관련된 이슈가 조금 이렇게 되더라도 문제는 좀 더 국방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방산 지출이 높아지는데 이번에 한번 뭐 저는 이제 군사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바라보면 영국하고 스페인이 지금은 미국의 등을 딱 돌려버렸거든요. 군사기지를 못 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이 지금 기분 나빠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 쪽도 EU가 있지만 그 나토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나토는 나토대로 EU는 EU대로 또 다르 있기 때문에 아마 EU 중심의 다른 어떤 군사적인 어떤 평화 이런 어떤 결성이 다시 한번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토 이외에 EU 쪽의 연합이 뭔가 새롭게 창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또 2027년 기준으로도 미국에서 지금 1조 5천억 달러의 대규모 방산 증액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forever 영원히 전쟁할 수 있고 우리 미사일 많다 했지만 이번에 급하게 만났잖아요. 국방 쪽하고 지금 정부가 만나서 증액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쪽도 전쟁 물자나 미사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 관련된 백로그 보시면 계속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방산 쪽은 국내든 이런 부분들이 뭐 이번에 이란 사태가 좀 빨리 끝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재고 확충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더 길게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사일이 이제 이야기다 보니까 지금은 LG 넥슨이 밸류에이션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미사일 체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급등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스토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쪽도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슈가 있긴 한 게 김정관 장관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 지원 위해서 출국한다. 뭐 12척 수주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 조선주도 오늘 오르기는 했는데 막 시장 대비해서 아주 좋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냥 시장처럼 좋았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꾸준히 봐도 될까요? 사장님? 네, 저는 뭐 네. 조선 쪽 괜찮다라고 생각이 그래요? 되고요.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아까 앵커님께서 네.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방산주가 올라갈 때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에 대한 베팅이 들어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테마가 아니라 그죠. 하나의 산업으로. 그러니까 원래도 네. 테마가 아니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어쨌든 많이 하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밀리고 시장 밀릴 때 방산이 올라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방산들이 주가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면 오히려 반대급부로서 해지 성향으로서 방산이 밀리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오늘 올라간 걸 보면 방금 전에 뭐 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중동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LIG 넥슨을 잠깐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재무에 찍히는 수익성 자체가 작년보다 좋아요. 작년에 100억을 벌었으면 10억이 남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억의 매출이 있었는데 10억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100억을 벌었는데 20억이 남아요. 왜 그러냐면 중동 쪽에 대한 물량들이 수익성이 좋다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동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정학경 리스크가 이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긍정적인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어제 저는 상대적으로 덜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지금 제 차트가 왜곡이 되지만 된 게 아니라면 어제 종가가 마이너스 4.9%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많이 밀릴 때 좀 덜 밀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우리가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안보에 대한 이야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조선 쪽이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밸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고 작년 4분기 실적은 안 좋았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런가 좀 찾아봤더니 그 성과급을 뭐 400%씩 500%씩 지급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그래서 얘기 엄경화 네. 위원님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런가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2분기, 네. 3분기는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네. 산업재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방산도 조선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짧게만 두 분께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일단 반등이 세게 나왔고 의심스러운 마음도 아직은 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가운데 좀 반반이죠. 네, 이런 가운데 내일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한 말씀씩 조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뭐 시장은 한 네. 번에 가기 좀 힘들다. 그리고 이제 전쟁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
뭔가 주말에 또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주말에 뭔가 일을 터뜨렸기 때문에 네. 금요일을 앞두고 약간 반발 심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한 번에 갈 수 없고 또 일부 지금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가운데 일부는 뭐 데드캣 바운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도 있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한 번에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희들 방송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코스피도 현물을 사주지 않고 있고 또 선물은 대규모로 팔고 있으면서 포지션을 약간 보수적으로 굉장히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공격적인 어떤 매수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네. 다소 조금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피하시고요. 좀 천천히 하시면서 분할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중장기로 본다면 올라간다라는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크게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도 올라가게 되면 출회되는 물량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수급이 어떻게 돌아서는지 혹은 지정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지 여부를 원유라든지 뭐 환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가겠지만 V자 반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온 자금들 같은 경우는 반등할 때 조금 뭐 현금 비중 10%라도 마련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까. 라고 생각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장 마감되고 나서 해외 증시라든지 전반적인 수급을 보면 이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보시는 게 추가적으로 좀 추이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미선물도 뭐 약보합이지만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이재규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